(1985년) 서울역 광장에서 21살의 한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를 데려간 것은 인자한 미소를 한 5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2190일 동안 그녀에게는 이름도 신분증도 하늘을 올려다볼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탈출을 도와달라며 경찰에게 건넨 쪽지는 그날 밤 그녀를 가둔 바로 그 남자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감추고 싶었던 가장 어두운 골목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붉은 달 미스테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85년 4월 서울역 광장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 바람 속에는 희망만큼이나 짙은 위험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일자리를 찾아 올라온 젊은이들이 커다란 보따리를 짊어진 채 광장을 서성거렸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먹잇감을 물색하는 사냥꾼들의 눈빛이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서천의 작은 마을에서 새벽 첫 차를 타고 올라온 21살의 민지도 그 군중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끈이 풀어진 줄도 모른 채 역 광장을 두리번거리던 민지의 주머니 안에는 신문에서 정성스럽게 오려낸 종이 쪽지 한 장이 구겨져 들어 있었습니다. 식당 종업원 구함, 월급 30만 원, 숙식 제공이라고 적힌 그 작은 종이는 민지에게 있어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을 여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민지가 서울로 올라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 허리를 다쳐 농사일을 이어갈 수 없었고 어머니는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한약방 외상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막내 남동생은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입학금조차 마련하지 못해 담임선생님이 2차례나 집으로 전화가 걸어온 터였습니다. 민지는 떠나는 날 아침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울 가서 돈 벌어올게요. 2달만 기다리세요. 동생 학비랑 아버지 약값 제가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삶은 달걀 3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민지의 보따리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고 민지가 고향에서 받은 마지막 온기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 도착한 민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헤맸습니다. 종이 쪽지에 적힌 주소를 들여다보도 서울의 지리를 전혀 몰랐던 민지에게는 그것은 암호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단정한 차림에 인자한 인상을 한 50대 여성이 민지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민지를 알고 있었다는 듯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혼자 서울 처음 왔구나. 어디 일자리 찾으러 온 거지?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더욱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아는 곳은 호텔 직영식당이라서 월급도 더 많이 주고 숙소도 깨끗하게 제공해줘. 길바닥에서 고생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서 상담이나 받아보는 게 어떻겠니? 민지는 경계심보다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처음 만난 친절이 그토록 달콤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박씨라 불리던 그 여성을 따라 민지가 도착한 곳은 서울역 뒤편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낡은 건물 지하였습니다. 간판도 없고 창문도 없는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자욱한 담배 연기 사이로 흠상궂은 인상의 남성 서너 명이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됨을 감지한 민지가 급히 몸을 돌려 나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철문이 둔탁한 금소금을 내며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민지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박 씨의 얼굴에서 인자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갑고 사무적인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민지의 보따리를 거칠게 낚아채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제부터 네 인생은 여기서 시키는 대로 결정된다. 조용히 따라오는 게 네 신상에 좋을 거야. 민지가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거친 손이 입을 틀어막았고 양팔이 뒤로 꺾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건물 뒤편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용차의 뒷좌석에 처박힌 민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차창밖 풍경을 눈에 담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모습이었고 민지가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차가 멈춰선 곳은 붉은 네온 사인이 기괴하게 전멸하는 미아리 집결지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차문이 열리는 순간 골목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퀴퀴한 냄새와 어디선가 들려오는 여성의 울음소리가 민지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 소리는 이미 이곳에서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었다는 증거이자 민지의 앞으로 펼쳐질 지옥의 예고편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품었던 소박한 희망은 불과 2시간 만에 산산이 부서졌고 민지의 봄은 시작도 하기 전에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업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의 어둠 속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되던 인신매매의 잔혹한 서막이었습니다. 붉은 네온사인 아래 승용차에서 끌려내려진 민지는 좁은 골목을 지나 낡은 건물 2층의 사무실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벽면에는 습기로 곰팡이가 피어올라 있었고 형광등 불빛은 간헐적으로 깜빡이며 음산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자 가죽 소파에 몸을 깊이 파묻고 앉아있던 한 남자가 민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구역의 포주로 군림하던 최철수였습니다. 그는 민지의 얼굴과 체형을 아래 위로 훑어본 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박 씨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 짧은 눈짓 하나에 민지의 가격이 매겨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최철수는 민지를 맞은편 의자에 앉히더니 첫 번째로 한 행동이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지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네자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민지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두 쪽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진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민지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소거되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신분증이 사라졌다는 것은 곧 이 세상에서 민지라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증발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도망치더라도 자신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민지가 울음을 터뜨리며 고향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애원하자 최철수는 코웃음을 치며 책상 서랍에서 두터운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장부에는 빼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고 그는 볼펜으로 민지의 이름 옆에 새로운 항목들을 하나하나 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들어라. 너를 서울역에서 데려오는 데 든 소개비가 500만 원이다. 너를 이 자리에 앉히기까지 들어간 운송비와 진행비가 200만 원. 그리고 네 고향 부모에게 보낼 선불금이라 치고 미리 떼어놓은 돈이 100만 원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지의 표정을 살피더니 장부를 탁 소리게 나게 덮으며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네가 입을 옷값과 화장품비, 숙식비를 합산하면 오늘부터 네 빚은 정확히 1,500만 원이다. 민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당시 서울 변두리에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서천에서 농사짓던 민지의 가족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의 몇 배에 달하는 돈이 방금 막 납치되어 온 자신의 머리 위로 순식간에 올라앉았습니다. 민지가 저는 아무것도 빌린 적이 없습니다. 저를 데려온 건 당신들인데 왜 제가 빚을 져야 합니까? 라고 항변하자 최철수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민지 앞으로 밀어내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네가 우리에게 진 빚을 성실히 갚겠다는 서약서다. 지금 당장 여기에 지장을 찍어라. 민지가 고개를 저으며 거부하자 최철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민지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내 고향집 주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충청남도 서천군 맞지? 만약 이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내일 당장 그 집에 사람을 보내서 내 부모와 남동생까지 전부 박살을 내겠다. 네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든 결과는 마찬가지야. 다만 가족까지 끌어들일 것인지 아닌지는 네가 결정하는 거다. 가족을 향한 그 잔인한 협박은 민지의 마지막 남은 저항 의지마저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 끝으로 인주를 묻혀 종이 위에 지장을 찍는 순간 민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붉은 인주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그 서류는 채무 계약서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실상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존엄을 포기한다는 노예 문서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최철수는 서류를 걷어들이며 부하에게 손짓했고 민지는 건물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한 창문 하나 없는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방의 크기는 고작 1.5평 남짓이었고 바닥에는 얇은 이불 한 장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민지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가자 바깥에서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잠겼습니다. 그 차갑고 단단한 금소금은 민지의 평범한 삶이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선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지는 차가운 바닥 위에 쪼그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흐느끼는 그 울음은 비명이었지만 목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한 채 가슴 안에서만 메아리 쳤습니다. 벽 너머에서는 같은 처지에 놓인 다른 여성의 흐느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골목 바깥에서는 붉은 네온사인의 전기음과 추액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어왔습니다. 민지의 비명은 미아리의 그 소음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서천에서 어머니가 싸주던 삶은 달걀 3개는 서울역 지하의 그 사무실 바닥 어딘가에 보따리째 버려져 있을 터였습니다. 민지가 고향을 떠나올 때 품었던 소박한 꿈도 그 달걀처럼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1986년 여름, 서울에는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날이 연일 이어졌고 아스팔트 위로는 아지랑이가 피어올라 도시 전체가 거대한 찜통 속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아리 골목 안쪽 유리방이 질비한 그 구역에서는 한여름의 열기보다 더 뜨겁고 잔혹한 다른 종류의 열기가 민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납치된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민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니, 일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더 이상 민지에게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아닌 전시된 상품으로 전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골목 전체에 붉은 조명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그 불빛이 들어오는 순간이 민지에게는 하루 중 가장 두려운 시각이었습니다. 민지는 짙은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으로 치장한 뒤 유리창 앞에 앉아야 했습니다. 유리 너머로 골목을 오가는 남성들의 시선이 민지의 얼굴과 봄 위를 훑어 지나갔고 그중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두드리면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22살의 젊은 여성이 유리 진열장 안에 만해층처럼 앉아 자신을 고르는 남성들의 품평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 그것은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모멸감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최철수와 그의 부하들은 이른바 삼촌이라 불리며 여성들의 일거수일투를 감시했습니다. 골목 입구와 건물 출입구마다 감시원이 배치되어 있었고 여성들이 혼자서 골목 밖으로 나가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하루에 최소 10명 이상의 남성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에도 몸을 씻을 따뜻한 물 한 대야조차 넉넉히 주어지지 않았고 서너 시간의 수면이 허락된 뒤에는 다시 화장을 고치고 유리창 앞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지의 몸은 끊임없이 파괴되었지만 병원을 찾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프다고 호소하면 돌아오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엄살 피우지 말고 빨리 나가서 일해라는 고함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고통보다 민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인 것은 최철수가 고안한 정교한 착취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은 벌금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오늘 손님에게 미소를 보이지 않았으니 벌금 10만 원, 화장이 미흡하다고 손님이 불평했으니 5만 원 추가, 영업 시작 시간에 3분 늦었으니 지각비 20만 원을 부과한다. 최철수의 부하가 매일 저녁 장부를 들고 나타나 이해할 수 없는 명목의 벌금을 줄줄이 읽어내려갔습니다. 민지가 아무리 항의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장부의 숫자는 최철수가 원하는 대로 기입되었고 그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지가 피눈물을 흘리며 한 달 동안 벌어들인 금액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열어보면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1,700만 원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처음 1,500만 원이었던 채무가 몇 달 사이에 200만 원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비밀은 장부의 세부 항목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루 3끼 식사비는 시중식당 가격의 10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청구되었고 화장품이나 위생용품 같은 기본적인 소모품까지 전부 외상으로 처리되어 빚에 합산되었습니다. 심지어 잠을 자는 좁은 방의 숙박비까지 매일 별도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빚이 늘어나기만 하는 이 구조 속에서 민지가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갚을 수 없도록 설계된 영구적 속박장치였던 것입니다. 벌금과 채무만이 여성들을 옥죄는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공포가 또 하나의 족쇄 역할을 했습니다. 그해 여름 민지보다 먼저 이곳에 끌려와 있던 한 여성이 새벽 틈을 타고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골목 입구에서 감시원에게 붙잡힌 그녀는 건물 지하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민지의 기억에 지울 수 없는 흉터로 남았습니다. 옷이 벗겨진 채 쇠파이프로 매질을 당하는 동료의 비명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며칠이 지나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철수는 의도적으로 그 장면을 다른 여성들에게 목격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망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봐더라. 다음번에 같은 짓을 하는 년은 저것보다 더한 꼴을 당할 줄 알아라. 어둠 속 지하실에서 며칠 동안 방치된 뒤에 다시 끌려 나온 그 여성의 눈에서는 이미 모든 빛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을 멈추었고 분노도 삼켰고 희망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이곳에서는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는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슬퍼하면 더 약해지고 분노하면 벌을 받고 기대하면 더 깊은 절망이 돌아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꺼버려야 했습니다. 민지는 유리창 앞에 앉을 때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거기에는 더 이상 서천에서 올라온 21살의 소녀가 없었습니다. 짙은 화장 아래 감정이 완전히 속어된 박제된 인형 같은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아리의 유리방은 여성의 몸만을 가두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영혼까지 천천히 갈아 없애는 소리 없는 도살장이었습니다. 1987년 대한민국 전역이 민주화를 외치는 함성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넥타이 부대가 쏟아져 나왔고 체류탄 연기가 도심을 뒤덮은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6월 항쟁의 열기가 전국을 뒤흔들던 그해 시민들은 자유와 정의를 부르짖으며 독재에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함성이 미아리의 좁은 골목 안쪽까지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골목 바깥에서는 민주주의를 향한 거대한 물결이 역사를 바꾸고 있었지만 골목 안쪽에서는 여전히 죽음과 같은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으나 미아리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민지가 이곳에 끌려온 지 이미 2년 반이 지나 있었습니다. 감정을 죽이고 하루하루를 견디는 법을 터득한 민지에게도 유일하게 인간적인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료 영희였습니다. 영희는 민지보다 1살 위였고 전라남도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끌려온 여성이었습니다. 둘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놓인 방에서 지냈으며 새벽녘 손님이 끊긴 짧은 시간 동안 벽을 사이에 두고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민지야, 오늘도 무사히 넘겼네. 언니도요, 내일도 버텨봐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는 이 지옥 속에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산소였습니다. 영희는 민지에게 언니 같은 존재였고 민지는 영희에게 동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해 가을 영희에게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심한 구역질을 했고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으며 평소와 달리 특정 음식 냄새만 맡으면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야 했습니다. 영희 스스로도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영희의 반응은 민지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간절함이었습니다. 영희는 밤새 민지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지야, 나 이 아이만은 지키고 싶어.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내가 이곳에서 살아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 빚은 평생을 거쳐서라도 갚겠다고 할 테니까 제발 이 아이만은 낳게 해달라고 사정해 볼 거야. 영희는 최철수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빚은 평생을 거쳐 갚겠습니다. 아이만 낳게 해주시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철수에게 임신한 여성은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수입이 중단된다는 의미였고 그것은 최철수의 셈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는 손실이었습니다. 그는 영희의 애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부하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처리해라. 다음 날 이른 아침 영희는 최철수의 부하들에 의해 미아리 외곽의 은밀한 건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간판도 표시도 없는 무허가 시술소였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 장비는커녕 소독조차 의심스러운 환경이었고 마취제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영희는 그 비위생적인 침대 위에서 강제로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영희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는 차마 상세히 옮기기 어렵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시술 직후 영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심각한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고열과 함께 폐혈증으로 의심되는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야 할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철수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영희를 업소 구석의 좁은 방에 가두어 방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엄살 피우지 말고 내일부터 당장 영업에 복귀해라. 민지는 영희가 격리된 방 앞을 지날 때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건네주려 했으나 감시원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문틈으로 들리던 영희의 신음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최철수는 일말의 가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영희의 시신을 검은 비닐로 감싸게 한 뒤 야산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마치 쓸모를 다한 물건을 폐기하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 없이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장례도 신고도 기록도 없었습니다. 영희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흔적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소거되었습니다. 미아리 인근에는 영희처럼 이름 없이 사라진 여성들이 적지 않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지만 그 소문을 확인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희가 사라진 다음 날 민지는 영희의 방에서 낡은 손수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영희가 늘 품에 지니고 다니던 것으로 모서리에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 손수건을 꼭 쥔 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2년 반을 버티는 동안 눈물마저 말라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대신 민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공포도 아닌 차갑고 단단한 결이었습니다. 언니, 내가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서 저 악마들을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민지는 소리 없이 다짐했습니다. 영희의 죽음은 민지의 내면에 꺼져가던 불씨 위에 기름을 부은 것과 같았습니다. 미아리는 단순한 유곽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국가의 공권력이 눈을 감고 사회가 외면한 채 방치된 거대한 공동묘지였습니다. 1988년 10월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서울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올림픽 깃발이 나부꼈고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개막식 리허설 영상과 성화 봉숭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강변에는 새로운 도로와 건물이 들어섰으며 거리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부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서는 역사적 순간을 앞두고 정부는 서울을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도시로 보여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정화 작업의 칼끝이 미아리 집결지를 향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올림픽 개막이 임박하자 관할 당국은 미아리 집결지 입구에 대형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눈에 이 구역이 띄지 않도록 가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높은 합판 가림막 위에는 올림픽 포스터가 붙었고 가림막 바깥에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화려한 포스터 속 마스코트 호돌이가 활짝 웃고 있는 그 가림막 뒤에서 수십 명의 여성이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포스터 앞을 지나가는 시민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가림막 설치와 동시에 최철수는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찰 단속을 피한다는 구실로 업소의 셔터를 내리고 바깥에서 자물쇠를 잠그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미아리의 수많은 업소에서는 이보다 더 극단적인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일부 업소에서는 셔터를 내린 뒤 바깥에서 용접까지 감행하여 안에 있는 여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완전히 봉쇄한 것입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안에 갇힌 여성들은 탈출할 방법이 전무한 말 그대로 밀봉된 관 속에 산채로 갇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태였습니다. 영희의 죽음을 목격한 뒤로 감정을 철저히 차단해왔던 민지조차 그 용접 소리를 듣는 순간에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차가운 공포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좁은 방 안에서 민지는 동료 여성들과 함께 며칠을 버텨야 했습니다. 식사라고 제공된 것은 컵라면 몇 개가 전부였고 물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9월의 잔열이 셔터 안쪽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했고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부대끼다 보니 공기는 금세 탁해졌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올림픽 불꽃놀이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이곳에 갇혀 썩어가야 합니까? 어둠 속에서 한 여성이 울먹이며 내뱉은 말에 민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말로도 이 현실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셔터 너머 먼 곳에서 올림픽 개막식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을 때 그 화려한 빛은 미아리의 철제 셔터 하나를 끝내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올림픽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상황은 또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경기장과 관광지 주변의 단속은 강화되었지만 가림막 뒤편의 미아리는 오히려 더 은밀하게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외국인 손님들이 암암리에 유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철수는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여성들에게 평소보다 더 가혹한 조건의 접대를 명령하면서 이를 국가적 행사 기간의 특별 봉사라는 기만적인 명목으로 포장했습니다.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어김없이 벌금이 부과되었고 올림픽 특수기간이라는 이유로 벌금 액수도 평상시의 2배로 뛰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라 불린 올림픽의 이면에서 가림막에 가려진 여성들은 더 깊은 착취의 구렁텅이로 밀려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폐막식이 열린 날 밤 민지는 셔터 틈새로 새어들어오는 먼 곳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실 상공에서 터지는 폐막 축하 불꽃의 빛이 아주 희미하게 마치 다른 세계에서 전해지는 신호처럼 셔터의 미세한 틈 사이로 깜빡였습니다. 민지는 24살이었습니다. 또래의 여성들이 올림픽 자원봉사를 하며 외국 선수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대학 캠퍼스에서 올림픽 응원전을 벌이던 그 시간 동안 민지는 용접된 셔터 안쪽에서 자신의 청춘이 잿더미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뜸해지자 가림막은 철거되었고 셔터의 용접도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철수가 여성들에게 돌려준 것은 자유가 아니라 새로운 빚이었습니다. 그는 단속 대비 관리비라는 명목을 만들어 민지에게 300만 원의 채무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영업을 제대로 못한 손실을 여성들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갇혀서 일을 못한 것도 여성들의 잘못이고 갇혀있는 동안 든 비용도 여성들의 빚이라는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착취였습니다. 민지의 장부에 기록된 빚은 이제 2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세계 속의 선진국으로 도약했다고 자축했지만 민지의 시계는 여전히 1985년 4월 서울역 광장의 그 치명적인 덫에서 멈춰서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지나고 한 해가 더 흘렀습니다. 1989년 12월 미아리 골목에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이곳에 뜰려온 지 어느덧 4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21살에 납치된 소녀는 이제 26의 여성이 되어 있었지만 그 사이 민지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몸 곳곳에 쌓인 상처와 늘어나기만 하는 장부 속의 빚, 그리고 영희의 죽음 이후 가슴 속에 단단하게 뭉쳐진 복수의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희를 잃은 뒤 2년의 시간 동안 민지는 겉으로는 완전히 수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고 거역하지 않았으며 감시원들의 눈에 띄는 행동을 일절 삼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기회를 엿보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민지가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대상은 업소에 자주 출입하던 한 경찰관이었습니다. 관할 파출소 소속인 그는 일주일에 2-3번 꼴로 미아리 골목에 나타났는데 명목상으로는 순찰이었지만 실제로는 최철수의 사무실에 들러 술잔을 기울이고 봉투를 받아가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민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철수와 그 경찰관이 서로를 형님, 아우라 부르며 어깨를 두드리는 장면을 수차례 목격한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민지가 그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한 것은 4년 넘게 이곳에 갇혀 지내면서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그 경찰관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패한 사람이라도 제복을 입은 공권열의 일원이라면 자신의 처참한 사정을 들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작동하지 않겠느냐는 일말의 기대가 민지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며칠에 걸쳐 준비했습니다. 감시원의 눈을 피해 방 구석에 숨겨둔 볼펜으로 화장지 위에 빼곡하게 글을 적었습니다. 자신이 1985년 4월 서울역에서 납치된 사실, 5년 가까이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동료 영희가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담은 짧지만 절박한 호소문이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인신매매를 당해 5년째 감금되어 있습니다. 민지는 그 화장지를 접고 또 접어 손바닥 안에 들어올 만큼 작게 만든 뒤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기회는 그 경찰관이 업소에 들른 어느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최철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민지는 손님 응대를 하는 척하며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민지는 인사를 건네는 척하며 손에 쥐고 있던 접힌 화장지를 그의 손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속삭이듯 내뱉은 그 한마디에 민지의 5년치 간절함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추스르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구조 요청이 접수되면 경찰이 올 것이고 최철수는 체포될 것이며 자신은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민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절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지가 방에서 불안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최철수가 부하 2명을 대동한 채 방 안으로 들어섰고 그의 손에는 민지가 정성 들여 적은 그 화장지 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민지의 호소문을 그 자리에서 최철수에게 건넨 것입니다. 민지를 구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이 적힌 그 종이가 민지를 가두고 있는 바로 그 인간의 손에 상납된 것이었습니다. 민지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미아리 포주들과 관할 경찰 사이의 유착관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었습니다. 포주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경찰에게 뇌물을 상납했고 경찰은 그 대가로 단속 정보를 사전에 흘려주거나 집결지의 불법 영업을 묵인했습니다. 여성단체의 기록에 따르면 탈출에 성공한 여성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오히려 그 여성을 다시 업소로 인계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여성을 보호하는 수호자가 아니라 포주의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지가 의지했던 그 경찰관도 그 부패한 구조의 일부였을 뿐 처음부터 민지를 도울 의사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에게 가해진 보복은 참혹했습니다. 최철수는 가위를 들어 민지의 머리카락을 엉망으로 잘라버렸습니다. 길게 기르던 머리카락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지는 동안 민지는 이를 악물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른 뒤에도 최철수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붙은 담배를 민지의 팔과 어깨에 눌러 지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좁은 방 안에 퍼졌고 민지는 입술을 깨물어 비명을 삼켰습니다. 경찰이 누구 편이라고 생각했나? 여기는 내 왕국이다. 이 구역에서는 내 말이 곧 법이야. 최철수는 차갑게 내뱉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민지는 화상 자국이 남은 팔을 안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죽은 뒤로 울음이라는 감정은 이미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민지의 내면에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는 냉혹한 각성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국가도 경찰도 이 사회의 그 어떤 시스템도 자신을 구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가족에게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신분증도 없으며 이곳의 존재를 아는 바깥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이제 끝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 지옥을 깨부수지 않으면 영영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민지는 화상 흉터 위에 차가운 손바닥을 얹으며 복수의 칼날을 조용히 그러나 더 단단하게 갈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게 배신당한 뒤 민지는 철저하게 달라졌습니다.
누구에게도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고 감시원들 앞에서는 완벽하게 순종적인 모습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경찰이라는 공식적인 통로가 막힌 이상 민지에게 남은 선택지는 이 조직 내부에서 균열을 찾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같은 6년이 경과한 1990년 봄, 민지의 눈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포착되었습니다. 최철수 밑에 새로운 감시원이 배치된 것은 그해 5월이었습니다. 용식이라 불리는 그 청년은 20대 초반으로 미아리의 다른 조직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감시원들이 여성들에게 거친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았던 것과 달리 용식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편이었습니다. 민지가 그에게 처음 주목하게 된 것은 한 동료 여성이 벌금 통보를 받고 항의하다가 선배 감시원에게 뺨을 맞는 장면에서였습니다. 그 순간 용식은 고개를 확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먹이 떨리고 있었고 턱이 굳어 있었습니다. 차마 그 광경을 눈에 담지 못하는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민지는 그 찰나의 동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며칠에 걸쳐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빈곤한 가정 형편 때문에 어린 나이에 조직의 말단위로 들어온 청년이었습니다. 아직 이 세계의 잔혹함에 완전히 물들지 않은 인간성의 마지막 조각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서자 민지는 목숨을 건 도박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판단이 틀려서 용식이 최철수에게 보고한다면 이번에는 경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복이 뒤따를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5년간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온 민지에게 그 위험은 감수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라는 것을 민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용식이 야간 감시 교대를 위해 홀로 복도에 서 있던 어느 날, 민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에 다른 감시원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민지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용식 씨, 부탁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준다면 당신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용식은 당황한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 하나만 바깥에 있는 단체에 전달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수십 명의 여성이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민지의 손에는 미리 준비해 둔 접힌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조 요청서가 아니었습니다. 민지가 몇 달에 걸쳐 기억을 더듬고 정보를 모아 작성한 고발장이었습니다. 최철수의 조직이 자행한 구체적인 범죄 행위들, 인신매매의 수법과 경로, 영희가 강제시술 후 방치되어 목숨을 잃은 사실, 그리고 포주에게 뇌물을 수수하며 여성들의 탈출을 방해한 부패경찰들의 정보까지 민지가 5년간 이곳에서 목격하고 경험한 모든 것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가 이 편지에 수신처로 지목한 곳은 한국여성의 전화라는 여성인권단체였습니다. 이곳에 갇혀 있는 동안 드물게 흘러들어온 외부 소식 중에서 여성단체들이 집결지 문제를 알리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용식은 민지에게서 편지를 받아든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갈등이 그의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이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 발각된다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최철수가 배신자에게 어떤 짓을 하는지 용식은 이미 여러 차례 목격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편지를 도로 민지에게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용식의 시선이 민지의 팔 위에 선명하게 남은 담뱃불 화상 자국과 5년간의 감금이 새겨놓은 공허한 눈동자 위에 머물렀습니다. 용식은 입술을 질끈 깨물더니 편지를 자신의 안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 하나가 대답이었습니다. 며칠 뒤 용식은 휴무일을 이용하여 미아리 바깥으로 나갔고 민지의 편지를 한국 여성의 전화에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이 흐른 어느 밤, 야간 교대 시간에 용식은 민지의 방 앞을 지나며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편지는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 3시 뒷문의 자물쇠를 느슨하게 해두겠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뛰십시오. 민지는 순간적으로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지만 표정은 돌처럼 굳힌 채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것으로 응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희의 손거진을 꺼내 꼭 쥐었습니다. 손거진 모서리의 작은 꽃무늬가 희미한 불빛 아래서 아른거렸습니다. 언니,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민지는 소리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탈출의 문이 바로 내일 새벽에 열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면 영희처럼 이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두려움보다 단단한 것이 민지의 내면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지는 영희의 손거진을 가슴 안쪽에 깊이 품고 새벽 3시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사력을 다한 질주뿐이었습니다. 1991년 3월 15일 새벽 2시 50분. 민지는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니,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뛰어나올 것처럼 세차게 요동치고 있었지만 몸은 돌처럼 굳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감시원이 교대하는 발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민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미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장 검은 옷으로 갈아입어 두었고 발소리를 줄이기 위해 맨발을 선택했습니다. 영희의 손수건은 가슴 안쪽 깊이 품고 있었습니다. 민지 옆방에는 함께 탈출하기로 한 동료 한 명이 같은 자세로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정각. 민지는 방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평소라면 바깥에서 잠겨 있어야 할 자물쇠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용식이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민지는 숨을 들이마시고 어둠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6년을 이 건물 안에서 살아온 민지에게 복도의 구조는 눈을 감고도 그릴 수 있는 지도였습니다. 어디에 삐걱거리는 바닥 타일이 있는지, 어디를 밟으면 소리가 나는지 민지는 모든 것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옆방의 동료도 문을 열고 나왔고 둘은 서로의 존재를 숨결로만 확인하며 복도를 기어가듯 이동했습니다. 건물 뒤편의 철제문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분 남짓이었지만 민지에게는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뒷문 앞에 섰을 때 민지의 손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아래로 눌렀습니다. 걸렸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 더 힘을 주어 눌렀을 때 느슨해진 자물쇠가 걸쇠에서 빠지며 문이 열렸습니다. 문 사이로 밀려든 것은 3월 새벽의 차갑고 습한 공기였습니다. 미아리 골목 특유의 비린내와 안개가 뒤섞인 그 공기는 결코 상쾌하지 않았지만 민지에게는 생전 처음 맡아보는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6년 만에 문 바깥으로 내디딘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감격에 젖어 있을 시간은 단 1초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뒷문이 열리면서 발생한 미세한 금소금을 감지한 것인지 건물 2층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곧이어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인연들이 탈출했다. 즉시 잡아라. 잠에서 깬 최철수의 부하들이 무전기를 치며 추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건물 안쪽에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발소리가 연쇄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민지는 동료의 손을 잡아 끌며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오직 달리는 것, 한 발이라도 더 멀리 달아나는 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맨발로 내디딘 골목바닥에는 날카로운 자갈과 깨진 유리 조각이 널려 있었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발바닥이 찢어지는 감각이 전해졌고 뜨거운 것이 발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피였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최철수의 부하들이 휘두르는 쇠파이프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바짝 추격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아리의 골목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좁은 길이 갑자기 막다른 벽으로 끝나기도 했고 골목과 골목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6년간 이 안에서 살았지만 민지가 자유롭게 돌아다녀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골목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민지는 주저없이 담을 넘었습니다. 콘크리트 블록 위에 올려서 양손으로 담 윗부분을 움켜잡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팔의 화상 흉터 위로 시멘트 가루가 파고들었지만 몸은 이미 공포와 아드레날린에 의해 고통 감각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담 너머로 몸을 던지자 쓰레기 더미 위로 떨어졌고 뒹굴면서 일어나 다시 달렸습니다. 동료도 뒤따라 담을 넘었습니다. 뒤에서 추격자들의 욕설과 발소리가 여전히 들려왔지만 거리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번갈아 달리며 민지는 오직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미아리의 붉은 네온 사인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가로등이 줄지어 서 있는 큰 길가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새벽이라 인적은 거의 없었지만 저 멀리서 택시 한 대의 지붕 위 빈 차 표시등이 주황색 빛을 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남은 힘을 끌어모아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달려오는 택시 앞에 자신의 몸을 던지듯 두 팔을 벌린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구해주십시오. 급정거한 택시의 바퀴가 아스팔트 위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운전석의 기사가 창문 너머로 보았을 것은 맨발에 피를 흘리고 머리카락이 엉망으로 잘린 채 온몸에 상처를 입은 한 여성의 처참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택시기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뒷문을 열어주었고 민지와 동료는 차 안으로 몸을 던지듯 올라탔습니다. 빨리 출발해 주십시오. 뒤에서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민지가 내뱉자 기사는 바로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택시가 속력을 내며 큰 길을 빠져나가는 동안 민지는 뒷좌석에서 고개를 돌려 백미러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아리의 붉은 빌빛이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6년 동안 민지를 가두었던 그 빛이, 민지를 짓밟았던 그 골목이 한 점의 붉은 얼룩으로 줄어들더니 마침내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지는 그제야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희가 죽은 뒤로 한 번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1985년 4월부터 1991년 3월 15일까지 2190일, 그 지옥의 문이 마침내 부서진 순간이었습니다. 민지가 탈출에 성공한 뒤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거처를 확보하기까지는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는 민지가 용식을 통해 전달한 고발장을 이미 접수한 상태였고, 민지 본인이 살아서 나타난 것은 그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민지의 진술을 상세히 청취한 뒤 미아리 집결지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되어 온 인신매매의 전모를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민지의 증언은 단순한 한 개인의 피해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 은밀하게 운영되어 온 범죄 조직의 구조와 수법, 그리고 공권력과의 유착관계를 낱낱이 드러내는 결정적인 폭탄이었습니다. 민지의 고발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주목받게 된 데에는 시대적 배경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1990년 10월 노태우 정부는 조직폭력과 사회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었습니다. 전국의 조직폭력배들이 연일 검거되고 있던 분위기 속에서 미아리 인신매매 사건은 범죄와의 전쟁이 도달해야 할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정면으로 드러내는 사안이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사건을 인신매매 근절의 본보기로 기로했고 대대적인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최철수는 도주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는 미아리 인근의 한 모텔에서 체포되었고 함께 도주하던 부하 수명도 잇따라 검거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최철수는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이냐는 태연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년간 미아리의 왕으로 군림하며 경찰조차 자신의 통제 하에 두었던 그에게 수갑이 채워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뇌물봉투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1991년 6월 최철수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선 최철수는 수의를 입은 상태에서도 방청석에 앉은 민지를 향해 노골적으로 사리가 담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은 네가 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철수는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민지는 자발적으로 종사한 것이며 채무관계도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허위 진술이었습니다. 그의 변호인들 역시 민지의 과거를 들먹이며 증인으로 선 민지를 모욕하려 했습니다. 증인은 금전적 이득을 위해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까? 법정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6년간 지옥을 건너온 여성을 법정의 압박 따위가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민지는 증인석에서 고개를 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모든 것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4월 서울역에서 박 씨에게 속아 납치된 순간부터 주민등록증이 찢겨나간 그날 밤 1,500만 원이라는 허위 채무가 쓰여진 과정, 유리방에서 하루에 10명 이상의 남성을 상대하며 비인간적인 생활을 강요당한 날들, 그리고 동료 영희가 강제 시술 후 방치되어 목숨을 잃은 비극까지. 민지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울음이 흘러나왔고
재판부의 표정도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민지가 팔을 걷어올려 최철수가 남긴 담뱃불 화상 자국들을 법정에 보여주었을 때 최철수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로운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검찰은 최철수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인신매매, 감금, 폭행, 강요 등 수없이 많은 혐의가 적용되었고 검찰은 최철수의 범행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인권 유린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사안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최종 선고일, 재판장은 최철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인신매매 관련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최철수는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으나 교도관들에게 제지당해 채 끌려 나갔습니다. 미아리의 왕국을 지배하던 자의 마지막 모습은 그렇게 초라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 민지는 법원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관 앞 벤치에 잠시 걸터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6월의 맑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미아리의 좁은 방에서 창문 하나 없는 그 공간에서 올림픽 기간 용접된 셔터 안쪽에서 민지가 6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던 하늘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은 1985년 4월 서울역 광장에서 민지가 마지막으로 느꼈던 봄바람과 같은 온도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민지의 20대 전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21살에서 27살까지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시간을 미아리의 어둠이 통째로 삼켜버린 것입니다. 악마는 감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잃어버린 6년의 세월은 어떤 판결로도 어떤 형량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징역 15년이라는 숫자가 민지의 파괴된 20대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희의 목숨을 되살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선포한 범죄와의 전쟁은 최철수라는 한 명의 악인을 감옥에 집어넣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민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밖 벤치에서 하늘을 바라보던 민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 눈 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향한 조용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철수가 교도소 철창 안으로 사라진 뒤 민지에게 주어진 것은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민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곧 미아리 바깥의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은 민지가 알던 그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1살에 납치되어 27에 탈출한 민지에게는 학력도 경력도 사회적 관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주민등록증은 재발급받았지만 6년간의 공백은 어떤 서류로도 메울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평범한 삶으로 복귀하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민지를 괴롭힌 것은 몸이 아니라 머릿속이었습니다. 밤마다 미아리의 기억이 악몽이 되어 민지를 찾아왔습니다. 잠이 들면 어김없이 자물쇠가 잠기는 철컥 소리가 들렸고 최철수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환청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먼저 반응하여 이불을 움켜쥐고 구석으로 몸을 웅크리게 되었습니다. 붉은 조명만 보면 심장이 쪼그라들었고 낯선 남성이 가까이 다가오면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한밤중에 문 잠기는 소리가 나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를 수개월간 반복했습니다. 미아리의 문은 부수고 나왔지만 미아리가 민지의 내면에 새겨놓은 흉터는 그 문과 함께 부서져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손수건을 품에 안고 버텨온 그 6년의 시간이 민지에게 가르쳐 준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히 꺾이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민지는 낮에는 일을 찾아 나섰고 밤에는 놓친 학업을 독학으로 보충했습니다.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력서에 경력란에 채울 것이 없었고 면접에서 6년의 공백을 설명해야 할 때마다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년간 지옥을 견딘 사람이 사회 복귀라는 과제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지의 삶에 새로운 방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탈출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던 여성 단체와의 인연이 민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민지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였던 여성들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였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때로는 밤새 옆에 앉아 함께 울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자신이 겪은 그 지옥 같은 시간이 다른 누군가를 구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상처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민지는 인권 활동가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를 돌며 인신매매의 실상과 위험성을 알렸고 집결지에서 벌어지는 착취의 구조를 세상에 알리는 데 자신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증언은 언제나 날 것 그대로였습니다. 꾸밈이 없었고 과장도 없었으며 그래서 더 강력했습니다. 직접 겪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통계 수치보다 어떤 학술 논문보다 사람들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민지의 활동은 이후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민지는 이제 50살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보따리를 안고 서 있던 21살의 소녀도, 미아리의 유리방에서 박죄된 인형처럼 앉아있던 22살의 여성도, 새벽 골목을 맨발로 달리던 27의 탈출자도 이제는 먼 과거 속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몸 곳곳에는 그때의 흔적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팔과 어깨에는 최철수가 담뱃불로 지진 화상 흉터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은 채 피부 위에 각인되어 있고, 맨발로 자갈길을 달리며 찢어진 발바닥의 상처 자국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민지는 그 흉터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생還한 자의 증거이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의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민지는 카메라 앞에서 시청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악마들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얼굴을 하고 우리 주변을 배회하며 약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끊임없이 노리고 있습니다. 1985년에 저에게 다가왔던 인자한 표정의 여성처럼 그들은 언제나 친절한 가면을 쓰고 접근합니다. 제가 겪은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6년의 족쇄는 풀렸으나 민지의 싸움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철수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최철수 한 명이 사라진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포식자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영희를 비롯하여 미아리에서 이름 없이 사라진 여성들의 정확한 숫자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철수의 재판 과정에서도 영희의 시신은 발견되지 못했고 야산 어딘가에 안매장되었다는 진술만이 기록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민지가 품고 있는 영희의 낡은 손수건, 모서리에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진 그 손수건이 영희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 땅에서 제2의 민지가, 제2의 영희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민지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최철수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이라는 형량이 과연 충분한 것이었는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부를 파괴하고 최소 1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에 대한 대가로서 15년이라는 숫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너무도 가벼운 것일 수 있습니다. 최철수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민지가 미아리에서 잃어버린 6년의 세월은 그 어떤 판결로도 되돌릴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지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쪽지가 곧바로 최철수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공권력이 범죄자의 편에 서 있었던 그 시대에 구조적 부패가 없었다면 민지는 훨씬 일찍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영희도 목숨을 잃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최철수 한 명의 악행만으로 이 비극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눈을 감은 사회와 손을 내밀지 않은 공권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덫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붉은 달 미스테리였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동. 1,500명이 쇼핑을 하고 밥을 먹고 일을 하던 백화점이 20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지상 5개 층이 지하로 접혀 내려 앉았습니다. 수만 톤의 콘크리트가 사람들 위로 쏟아졌고 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처음부터 무너지게 만들어졌습니다. 800mm여야 할 기둥이 600mm로 깎여 있었고 16개 들어가야 할 철근은 8개 뿐이었습니다. 붕괴 하루 전 바닥이 함몰된 것을 확인한 경영진은 대피 대신 합판 한 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잔해 앞에 선 건물주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재산이 망가지잖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붉은 달 미스테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22년 만주벌판. 끝이 보이지 않는 황토빛 대지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던 그곳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회장이라 불리게 될 이 남자는 어린 시절부터 범상치 않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눈에서 야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렸고 그 야심은 나이를 먹을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해방 이후 한반도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 위에서 누군가는 절망했고 누군가는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이 회장은 후자였습니다. 그는 군에 투신했습니다.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혼란기에 군은 곧 권력이었고 권력은 곧 생존이었으니까요.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지자 그는 유엔군 통역장교로 복무하며 전장 한복판에 섰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선에서 그가 무기로 삼은 것은 총이 아니라 영어였습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과 빈틈없는 처세술로 그는 미군 장교들의 신임을 얻었고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대인관계의 기술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 회장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1년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하룻밤 사이에 뒤집혀졌습니다. 군사정변이었습니다.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면서 국가정보기관이 창설되었고 이 회장은 그 창설 멤버로 합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들어선 곳은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였습니다. 어두운 회의실에서 오가는 밀실 보고, 전화 한 통이면 움직이는 사람들, 서류 한 장이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는 세계. 그곳에서 이 회장은 권력의 진짜 속성을 배웠습니다. 정보가 곧 돈이고 인맥이 곧 방패라는 사실을요. 몇 년 뒤 그는 정보기관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구축해놓은 인맥의 뿌리는 고스란히 살아있었습니다. 정관계 곳곳에 심어둔 관계의 씨앗들은 훗날 그가 사업을 확장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사업에 제동을 걸려하면 어디선가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문제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 회장의 진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1963년 이 회장은 건설회사를 차렸습니다. 시기가 절묘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서울은 하루가 다르게 몸집을 불려가고 있었습니다. 골목마다 레미콘차가 줄을 섰고 크레인의 팔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이 회장은 정보기관 시절 닦아둔 인맥을 총동원해 공사 수주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그의 눈을 사로잡은 곳이 있었습니다. 강남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지만 그 시절 강남은 논밭이 펼쳐진 허허 벌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정부의 강북 인구 분산 정책을 누구보다 빨리 읽어냈습니다. 강남으로 사람이 몰릴 것이고 사람이 몰리면 땅값이 뛸 것이고 땅값이 뛰기 전에 사야 한다. 그는 서초 일대의 땅을 대거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그런 허허 벌판에 돈을 묻느냐고 고개를 갸웃거릴 때 이 회장은 이미 그 벌판 위에 세워질 아파트 단지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며 강남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이 회장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아파트 분양 수익은 다시 토지 매입으로 이어졌고 강남 곳곳에 그의 회사가 올린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언론은 그를 강남의 부동산 거물이라 불렀습니다. 부동산 자산만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소문이 업계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빌딩만으로는 이 회장의 야심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크고 더 화려하고 서울 한복판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랜드마크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1987년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초동 일대에 대규모 복합상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구체화된 것입니다. 이 회장은 한 설계사무소에 의뢰해 지하 4개층, 지상 4개층, 총 8개층짜리 종합상가 도면을 완성했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 식당가, 소매점이 들어서는 구조였습니다. 시공은 국내 중견건설사인 A사가 맡았습니다. A사는 도면대로 기초를 다지고 철근에 세우며 착실하게 공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건물이 지상 4층까지 올라갈 무렵이었습니다. 이 회장의 머릿속에 전혀 다른 그림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하반, 강남의 소비 수준은 하늘 모르고 치솟고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특수를 거치며 고급 소비에 눈을 뜬 강남 주민들은 너도 나도 백화점을 찾았고 기존 백화점들은 연일 매출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종합상가의 예상 수익과 백화점의 예상 수익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백화점이 훨씬 남는 장사였습니다. 그 순간 이미 뼈대가 올라간 건물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안에 들어설 수천 명의 운명도 함께. 이 회장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그려낸 밑그림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가 번지게 될지를. 1987년 가을 서초동의 공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크레인이 돌아가고 레미콘이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 콘크리트 속에는 이미 재앙의 씨앗이 묻히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싹을 틔우기까지는 아직 8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이 회장은 A사 현장 소장을 불러 한마디로 통보했습니다. 종합상가를 백화점으로 바꾸겠다고, 그것도 지상 5개 층짜리로. 현장 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A사 기술진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도면을 펼쳐놓고 구조 계산을 다시 돌렸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미 4층 구조로 설계된 기둥과 기초 위에 한 층을 더 얹겠다는 것은 마치 성인 남성의 어깨 위에 또 다른 성인을 올려 세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람의 어깨가 그 무게를 견딜 수 없듯 이 건물의 기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층수만이 아니었습니다. 종합상가와 백화점은 태생부터 다른 건물이었습니다. 종합상가는 작은 점포들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어 건물 내부의 벽 자체가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백화점은 넓고 탁 트인 매장 공간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고객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쇼핑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넓은 공간을 확보하려면 건물 내부를 떠받치고 있는 벽들을 걷어내야 했고 그 순간 벽이 나눠지던 하중이 고스란히 기둥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A사 기술진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현재 기초와 기둥 구조로는 5층 백화점을 지탱할 수 없다. 용도를 변경하려면 기초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 공학적으로 타협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결론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보고서를 읽었는지조차 의문이었습니다. 그는 잘라 말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A사층이 난색을 표하자 이 회장은 한 수 더 떴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업체를 쓰겠다. 이것은 협박과 다름없었습니다. A사 경영진은 며칠간 고심했습니다. 이 회장의 프로젝트는 분명 큰 돈이 되는 공사였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들어주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 모든 책임은 시공사의 몫이 될 터였습니다. 결국 A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공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돈보다 안전을 택한 것입니다. 훗날 이 결정이 A사를 구하게 됩니다. A사가 빠진 자리를 이 회장은 자신의 건설회사로 채웠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비극의 설계도가 본격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회장의 건설회사는 외부 건설회사와 달랐습니다. 오직 회장의 지시에만 따랐습니다. 구조 전문가의 검토도 관할구청의 설계 변경 승인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넉 층짜리 종합상가 공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현장에서는 5층짜리 백화점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서류와 현실 사이에 거짓말 한 겹이 끼어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내력벽이었습니다.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두꺼운 콘크리트 격이 하나둘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회장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벽을 없애면 매장이 넓어진다. 매장이 넓어지면 임대 브랜드가 늘어난다. 브랜드가 늘면 임대료 수입이 올라간다. 거기까지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만 그 계산에는 치명적인 항목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벽을 없애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내력벽이 사라지자 건물의 모든 무게가 기둥에 쏠렸습니다. 원래 벽과 기둥이 함께 나눠지던 하중을 이제 기둥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마저 원래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습니다. 4층에서 5층으로 이어지는 핵심 기둥들의 지름이 도면보다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800mm여야 할 기둥이 600mm로 깎여 나간 것입니다. 200mm, 고작 20cm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형 기둥의 지름이 20cm 줄어들면 단면적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힘이 절반으로 깎인 셈이었습니다. 기둥 속 사정은 더 심각했습니다. 기둥 안에 촘촘히 박혀야 할 고강도 철근의 수도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16개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8개만 꽂혀 있었습니다. 철근은 콘크리트의 약점을 보완하는 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에는 강하지만 잡아당기는 힘에는 약합니다. 철근이 그 약점을 메워주는 것인데 그 철근이 절반밖에 없다면 기둥은 언제든 찢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비용 절감. 기둥을 가늘게 만들면 콘크리트가 적게 들고 철근을 절반만 넣으면 자재비가 줄어듭니다. 이 회장의 건설회사는 아낀 만큼을 이익으로 남겼고 그 이익은 다시 이 회장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콘크리트 속에 묻힌 진실을 아는 사람은 현장 인부 몇 명뿐이었습니다. 완성된 건물의 매끈한 외벽 뒤에서 기둥이 얼마나 가늘고 철근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5번째 층이 올라갔습니다. 원래 도면에 존재하지 않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층이었습니다. 2층에는 식당가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뷔페, 한식당, 일식당, 분식점, 수백 명의 손님이 동시에 앉아 식사하는 공간이 들터였습니다. 식당가의 무게는 일반 매장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대형 냉장고, 업소용 가스레인지, 환풍 설비, 온돌 난방 배관, 물탱크, 그리고 수백 명분의 식탁과 의자까지. 나중에 사고조사단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5층에 가해진 하중은 원래 설계치의 4배를 넘었습니다. 4배. 체중 70kg인 사람이 280kg의 짐을 등에 지고 서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깎여나간 기둥으로, 모자란 철근으로, 사라진 내력벽 없이 그 4배의 무게를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1989년 말 삼풍백화점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반짝이는 유리 외벽 뒤에 시한폭탄을 품은 채 건물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깊숙한 곳에서 미세한 균열이 태어나고 있었고 철근은 설계자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조금씩 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콘크리트의 비명은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직은. 삼풍백화점이 문을 열던 날 서초동 일대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들어선 초대형 백화점. 지하에서 5층까지 이어지는 넓은 매장에는 유명 브랜드가 즐비했고 1층과 2층에는 화장품과 의류 매장이, 3, 4층에는 가전제품과 생활용품 매장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5층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당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개점 첫날부터 인파가 몰려들었고 하루 평균 수만 명의 고객이 드나들었습니다. 매출은 이 회장의 기대를 가뿐히 뛰어넘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던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짝이는 매장 조명 아래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물은 이미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개점 직후부터 문제가 불거진 곳은 옥상이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의 옥상에는 건물 전체의 냉방을 책임지는 대형 냉각탑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수만 명의 고객과 식당가에 열기를 식혀야 했으니 냉각탑의 규모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냉각탑은 3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물을 가득 채우면 한 기당 무게가 약 29톤에 달했습니다. 3기를 합치면 약 87톤. 대형 탱크롤이 2대를 옥상에 올려놓은 것과 비슷한 무게였습니다. 본래 이 냉각탑은 건물의 동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동할 때마다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웅웅거리는 기계 소리와 미세한 진동이 하루 종일 이어지니 주민들의 불만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냉각탑을 옥상 서쪽으로 옮기라는 지시였습니다. 서쪽은 동쪽에 비해 주거 밀집도가 낮았으니 민원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옮기는 방법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87톤짜리 구조물을 건물 옥상에서 이동시키려면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야 합니다. 냉각탑을 분해해서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뒤 새 위치에 내려놓고 다시 조립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나 크레인 동원에는 비용이 듭니다. 이 회장은 다른 방법을 지시했습니다. 옥상 바닥에 롤러를 깔고 냉각탑을 밀어서 옮기라고. 롤러 위에 87톤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거대한 냉각탑이 옥상 바닥 위를 천천히 굴러갔습니다. 롤러가 지나간 자리, 옥상 바닥 콘크리트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금이었습니다.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에. 그러나 그 미세한 균열은 중력을 따라 아래로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옥상 슬라브를 지나 5층 천장을 지나 기둥 연결부를 지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물의 뼈가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냉각탑이 최종적으로 자리를 잡은 옥상 서쪽, 바로 그 아래에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도면에 5.2라고 표기된 이 기둥은 5층 식당가의 하중을 아래층으로 전달하는 핵심 구조물이었습니다. 지름이 200mm나 깎여나가 철근이 반밖에 들어가지 않은 그 기둥입니다. 이제 이 기둥은 5층 식당가의 설계치 4배에 달하는 하중에 더해 옥상 냉각탑 87톤의 무게까지 동시에 떠받쳐야 했습니다. 비유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미 자기 몸무게의 4배를 등에 지고 간신히 서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87kg짜리 배낭을 하나 더 얹어준 셈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리가 부실한 사람에게. 개점 이후 몇 년간 5.2 기둥은 비명 없이 버텼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조금씩 경고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5층 천장에 가느다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미세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정도의 가는 선. 천장을 유심히 올려다보지 않으면 알아챌 수 없을 만큼 가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균열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넓어졌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그 균열 틈으로 빗물이 새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5층 식당가의 천장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식당 직원들은 양동이를 가져다 물을 받으며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관리부서에 여러 차례 보고가 올라갔지만 돌아온 답변은 매번 같았습니다. 보수공사를 하면 매장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 조금만 참아라. 건물이 보내는 경고를 관리부서는 단순한 누수 문제로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1993년 상황이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5층 바닥이 미세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상을 눈치챈 것은 식당 직원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의 수면이 한쪽으로 기우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컵을 테이블 중앙에 놓아도 물이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바닥이 수평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바닥 타일 사이의 줄눈도 벌어지기 시작했고 어떤 구역에서는 바닥을 밟을 때마다 미세한 진동이 발밑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매일 수만 명이 오가는 백화점에서 물컵의 수면이 살짝 기울어진다는 것을 알아채는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쇼핑을 했고 밥을 먹었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발 아래에서 건물의 뼈가 서서히 부서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물 곳곳에서 올라오는 보고서, 균열 사진, 직원들의 불안한 목소리, 그 모든 정보가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장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숫자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루 매출. 삼풍백화점의 문을 닫고 정밀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최소 몇 달은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몇 달치 매출 손실은 수백억 원이 달합니다. 이 회장의 계산법에서 균열은 위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용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비용을 치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건물은 계속 버텼습니다. 깎인 기둥으로, 모자란 철근으로, 설계치의 몇 배에 달하는 무게를 등에 지고서 무릎이 꺾이기 직전의 사람이 이를 악물고 서 있는 것처럼 오이기둥의 콘크리트는 내부에서 조금씩 부서지며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영원히 버틸 수 있는 물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1995년 봄, 그 한계가 마침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층 천장의 균열은 이제 누가 봐도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벌어져 있었고 바닥의 기울어짐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균열로, 누수로, 기울어짐으로. 제발 멈춰달라고, 더 이상은 못 버틴다고. 그러나 그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995년 6월, 서울의 초여름은 유독 무더웠습니다. 기온이 연일 30도를 엄내렸고 삼풍백화점의 냉방 시스템은 풀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옥상 위에 3기의 냉각탑이 쉴 새 없이 돌았습니다. 모터가 회전할 때마다 87톤의 쇳덩어리가 진동을 일으켰고 그 진동은 옥상 바닥을 타고 아래로 전달되었습니다. 오이 기둥 위로 쏟아지는 하중은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5층 식당가의 천장에서는 매일 새로운 균열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봄까지만 해도 가늘었던 금들이 6월 들어 눈에 띄게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건물이 마지막 경보를 보내라기도 하듯 균열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6월 중순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5층 식당가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기묘한 경험을 했습니다. 점심 영업이 한창이던 시각, 손님들로 가득 찬 식당 안에서 테이블이 순간적으로 흔들린 것입니다. 찰나의 진동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바닥 전체가 한번 떨렸습니다. 몇몇 손님이 하던 대화를 멈추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천장의 조명은 여전히 밝았고 에어컨 바람은 시원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곧 고개를 내리고 다시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직원은 관리실에 신고했습니다. 식당 바닥에서 진동이 느껴졌다고. 관리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옥상 냉각탑 진동 때문일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보고서를 올리지도 점검을 하지도 전문가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사태는 한 단계 더 심각해졌습니다. 5층 한 식당의 천장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내린 것입니다. 주먹만한 크기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천장에서 분리되어 식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그 순간 해당 자리에 앉아있던 손님은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머리 위에 떨어졌다면 그 자체로 사고가 될 뻔한 일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기겁했습니다. 당장 백화점 관리부에 항의했습니다. 관리부 직원이 현장에 올라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주먹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 그 주변으로 거미줄처럼 퍼진 균열이 선명했습니다. 관리부 직원은 구멍 주위에 천을 덮어 가렸습니다. 응급처치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대응이었습니다. 천 한 장으로 가려진 구멍 뒤에서 건물의 몸속은 계속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부의 조치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6월 28일, 붕괴 하루 전이었습니다. 이날 새벽 5층 바닥에서 심상치 않은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새벽 순찰을 돌던 경비원이 5층 식당가의 한 구역을 지나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닥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약 1m 너비로 콘크리트 바닥이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깊이는 약 20cm. 마치 누군가 삽으로 파낸 것처럼 바닥이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손전등으로 함몰 부위를 비춰보았습니다. 콘크리트가 갈라진 틈새로 어두운 공간이 보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관리부에 보고했습니다. 관리부 직원들이 현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닥이 가라앉았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누가 봐도 심각했습니다. 보고는 곧장 이 회장의 아들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사장은 삼풍백화점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사장은 직접 현장으로 올라가 함몰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바닥에 뚫린 구멍을 내려다보는 그의 표정이 굳어졌을 것입니다. 그는 즉시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해 점검을 의뢰했습니다. 기술자가 현장에 도착해 살펴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술자는
함몰 부위 주변의 콘크리트 상태와 균열 패턴을 확인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5층 슬라브와 기둥 연결부에 구조적 손상이 의심된다. 이것은 단순한 바닥 파손이 아니다.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영업을 중단하고 고객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이사장은 이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기술자의 진단 내용을 전달하며 대피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회장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영업 중단은 안 된다. 지금 한창 여름 세일 기간이다. 이 시기에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영업이 끝나고 폐점한 뒤에 보수하면 될 일이다. 기술자의 경고는 이 회장의 한마디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매출이라는 숫자가 안전이라는 가치를 또 한 번 집어삼킨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또 다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회장은 관리부 간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균열과 함몰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서는 절대 안 된다. 직원들에게 입단속을 철저히 하라. 혹시 고객이 물어보면 리모델링 준비 중이라고 답하라. 이 지시는 즉시 각 층 관리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천장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바닥이 꺼지는 건물 안에서 영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 위험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감히 반기를 드는 직원은 없었습니다. 반기를 든다 해도 바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6월 28일 밤 삼풍백화점은 평소처럼 문을 닫았습니다. 5층 식당가의 함몰 부위 위에는 합판이 한 장 덮어졌습니다. 합판 한 장. 그것이 삼풍백화점이 건물의 비명에 내놓은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합판 아래 콘크리트 속 깊은 곳에서 오이기둥은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삼풍백화점이 온전한 모습으로 보낸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건물 안에서 1,500명의 사람들이 평범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쇼핑을 하고 밥을 먹고 일을 하는 평범한 하루. 그 평범한 하루가 그들 중 많은 이에게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목요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30도를 향해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삼풍백화점은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10시 반에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 자동문이 열리자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이 밖으로 새어나왔고 기다리고 있던 고객들이 하나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옥상에서는 3기의 냉각탑이 모터를 돌리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87톤의 쇳덩어리가 다시 진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름 세일 기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1층 화장품 매장에는 세일 상품을 찾는 여성 고객들이 줄을 섰고 2, 3층 의류 매장에서는 여름 옷을 고르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5층 식당가는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자리가 하나둘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온 부부, 친구끼리 약속을 잡은 주부들, 점심 메뉴를 고르는 직장인들, 수만 명의 일상이 이 건물 안에서 동시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전부터 5층에서는 불길한 지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합판으로 덮어둔 함몰 부위 주변으로 새로운 균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갈라진 금이 마치 거미줄처럼 바닥을 타고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닥 타일이 갈라졌고 이음새에서는 미세한 물줄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디서 오는 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배관이 새는 것인지 아니면 콘크리트 내부에 고여있던 수분이 균열을 따라 흘러나오는 것인지. 더 기묘한 것은 소리였습니다. 5층 식당에 일하는 직원들은 천장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포착했습니다. 마치 콘크리트가 찢어지는 것 같은 둔탁한 소리, 뚝 하고 끊기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냉각탑 진동으로 생각해 넘겼지만 그 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잦아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5층 한 식당의 주방에서 대형 싱크대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이 고르지 않아 설비가 수평을 잃은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평이었던 싱크대가 하루 만에 기울었다는 것은 바닥 자체가 변형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식당에서는 가스레인지 위에 환풍기 연결 부위에서 금속 볼트가 빠져 떨어졌습니다. 바닥의 미세한 진동이 나사를 느슨하게 만든 결과였습니다. 작은 볼트 하나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주방 바닥에 떨어질 때 주방에 있던 조리사들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식당가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건물 괜찮은 거냐?
오늘따라 바닥이 좀 이상하지 않냐? 속삭이는 목소리가 주방과 매장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러나 불안감을 느낀 것은 직원들 뿐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는 백화점 안에서 쇼핑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경 5층의 한 매장 관리자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백화점 관리부에 긴급 연락을 넣었습니다. 천장 균열이 오전보다 확연히 넓어졌으며 일부 구간에서 콘크리트 파편이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리부 직원이 현장에 올라가 확인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본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머리카락 굵기이던 균열이 손가락 한 마디 너비로 벌어진 광경이었습니다. 균열 사이로 위층의 콘크리트 단면이 보였습니다. 심각했습니다. 이 보고는 곧장 이 사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오후 4시경 이 사장은 백화점 간부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좁은 회의실에 모인 간부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이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5층 상태가 심상치 않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부 간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즉각 대피를 건의했습니다. 고객을 내보내고 전문가를 불러야 한다고 지금 당장. 그러나 이 사장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숫자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건물의 위험 신호가, 다른 한쪽에는 여름 세일 기간에 하루 매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매출이 얼마인지 이 사장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문을 닫으면 그 돈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회의 끝에 내려진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영업이 끝나는 오후 7시 반까지는 버틴다. 폐점 후에 보수 작업을 한다. 3시간 반만 더 버티면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내려진 시각 삼풍 백화점 내부에는 약 1,50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쇼핑을 하는 주부들, 퇴근길에 잠시 들른 직장인들, 부모 손을 잡고 식당가로 올라가는 아이들, 각 매장에서 손님을 맞는 점원들, 식당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한 조리사들,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도 자신이 서 있는 이 건물이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사라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를 넘기면서 건물의 경고는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5층 천장의 균열이 이제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일 만큼 벌어졌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주먹보다 큰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5층 식당가를 찾은 손님 중 일부가 천장의 이상을 눈치채고 자리를 떴습니다. 본능적인 불안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손님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거나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에 울리는 미세한 진동을 에어컨 소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후 5시 52분경 마침내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5층 일부 구역에서 대피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안내 멘트. 그러나 그 방송을 듣고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비상벨이 울린 지 5분, 조각 300초. 그 시간 안에 1,500명이 건물을 빠져나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오후 5시 57분, 삼풍 백화점의